시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준의 생각은 좀 다르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 지수가 더 빠지기보다는 그때부터는 뭔가 반전의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접근을 하느냐. 중국의 리오프닝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수가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들어서 승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요즘 연준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연내에는 금리 인하 생각하지도 마라. 뭐 이런 내파 발언이 연준 의사록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또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어쨌건 밑에 내려가면은 그래도 좀 뭔가 밑꼬리가 달리는 걸 보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생각들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지금의 미국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죠. 예, 연준하고도 조금 연결시키고 시장하고도 연결시켜드리면 우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테슬라나 애플의 하락이 제일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애플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도 기업들이었던 기업이 물론 이제 지난해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었긴 했었지만 이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기업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얘기는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제 거의 그 아주 급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기업들 중에서 제일 강했던 기업들이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성향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그 재기에 대한 발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추세적으로 뭔가 그려볼 만한 입장이 되려면 연준의 입장이 조금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지난달에 굉장히 우리한테 긴장감을 줬던 고용지표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 내에서도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물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0.6%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0.3%가 예상이긴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좀 더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임금도 높기도 했지만 사실 서비스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임금 상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선형 임금 상승에 대한 구조라고 해서 임금이 오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물가가 오르게 되고 또 물가가 오르면 다시 임금이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될까 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이 최근에 굉장히 긴축에 대한 강화, 즉 금리를 뭐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임금 쪽에서 또 실업률 쪽에서 굉장히 요거 탄탄하다 보니까 이게 꺾이면 뭔가 하겠다는 어떤 뉘앙스들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향후에 우리가 뭐 피봇, 즉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힌트는 여기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딱 1월 달에 나와서 그거를 단순히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현상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단순히 뭐 1월 정도까지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뭐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을 거고, 아니면은 뭐 또 지금이 반드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향후에 어떤 이런 고용 지표들을 보면서 연준이 언제 정책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연준은 이번에 의사록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이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확인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냐,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확인하고 보는 게 맞긴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는 연준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와 연동돼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 수요가 살아나고 연준이 지금 원하고 있는 수요 훼손을 시켜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눌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하고 지금 뭐 맞서는 게 조금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준하고 맞서느냐 안 맞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준하고 시장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예, 잘 아시다시피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올해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지금 채권 시장에서 또는 연방 선물 기금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맞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 하여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지난해 안타깝게도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연준하고 맞선 분들이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시장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판을 했기 때문에 그 오판이라고 판단을 하고 연준이 움직이는 거에 반해서, 즉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긴축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준하고 따로 움직였던 분들이 시장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여전히 또 연준이 저렇게 긴축을 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올해 연말쯤에는 긴축을 할 건데 지금 연준이 긴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믿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준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연준은 올해 무조건 안 내리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연준의 생각은 지표가 바뀌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건데, 연준은 지표가 바뀌는 걸 보지 않았으니 올해 안 내리겠다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표를 보지 않는 이런 시장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가 이제 식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 식어가고, 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경기가 더 부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자꾸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러겠죠. 네. 말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 아주 부정적인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낙관적인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희망이 과연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 폴 볼커 때나 아서번즈 때나 결국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지만 그 아서번즈 때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그냥 권총을 차면서까지도 끝까지 인상을 시켰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의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으로 올라오던 인플레이션과 그때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경제 현상과 지금의 상황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한 공급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 야,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가지고. 그런데 시장에서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있는 글로벌 IB들이 보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야가 연준하고 맞서는 건 맞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준보다 시장의 생각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 가서도 연준하고 지금 시장을 맞서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반대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시장은 그거보다 경기를 더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좋으니까 빨리 대책을 내놔라. 연준은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내려온 속도도 느릴 거고, 그 정도 경기 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더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니까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지,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판단이 금리를 올해 내린다라고 해서 그걸 반드시 좋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만약에 올해 연말에 금리를 인하를 할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전처럼 지수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작년 초만 해도 금리 인하면 좋아질 거야라고 기대를 했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면 네. 얼마나 안 좋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 더 주가는 급락할 거야라고 보는 분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이제 이전의 지표들을 보면, 즉 이번을 제외하고도 모든 사례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에 지수가 더 빠졌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엔 그거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 지수가 더 빠지기보다는 그때부터는 뭔가 반전의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그 사례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이전에 금리 인하 사례는 거의 대부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을 때는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거고 또 금리 인하가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라는 시그널로 예상을 하는 건데 지금은 경기가 이미 안 좋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침체가 어느 정도 깊이냐 알 수는 없지만 올 거라고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는 오히려 물가가 이제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하는 거라서 이전처럼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시그널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오히려 물가가 재발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하는 그런 거라면 이전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 오히려 이제는 뭔가 추세 반전을 알리는 새로운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하긴 네네. 이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또 최근에 아직도 뭐 S&P 같은 경우는 10%,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 이상 좀 거품이 더 있는 것이다. 이게 또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전보다 이렇게 그 추가 하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1999년 이후에 2000년도 지수가 폭락하고 나서도 한 번 더 빠졌던 경험들도 있고 통상적으로 빠지고 나면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큰 위기가 오면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연준이 곧 시장을 살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엔 그 기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약간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나와서도 저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난 9월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가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9월 정도가 바닥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단기 반등을 했다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뷰는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시장도요. S&P 500, 다우, 나스닥이 다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스닥은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이지만 다우는 추세 전환을 했어요. 상승 추세 전환. 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보시면 유럽 시장도 이미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유럽도 경기 침체 온다는데 상승 추세가 말이 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유럽 경기나 아니면 미국 다우 지수가 앞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아예 크게 빠지거나 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둘 중에 하나에서 저는 어떤 쪽에 방향을 두고 있냐면 현재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이 우려가 다소 과도한 게 아니냐 쪽에 방향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뭐 지수가 다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지수는 조금 더 차별화해서 빠질 때도 오를 때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접근을 하느냐 이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좋은데 네 얘기는 좋은데 그럼 경기가 침체가 안 온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침체는 올 수 있지만 그 폭이 우리 보통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나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연착륙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연착륙 정도면 지난 9월에 빠졌던 하락이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예. 지금 그렇다면 그 연준이 뭐 금리 인하 같은 어떤 피벗을 할 수 있는 상황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아주 극에 다다랐을 때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확인하는 지표로는 보통 고용률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고용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연준이 그런 금리 인하 같은 정책을 사용할까요? 사실 고용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도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방향이 안 바뀌거든요. 현재 뭐 3.7% 실업률 자체가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실업률이 두 가지를 동반해야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표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노동시장 참가율이 지금 62%대 되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고용률이 올라오면
그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연준은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도 중요합니다. 보통 뭐 15만 명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몇만 명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 참고율과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실업률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 있게 봐야겠군요. 네. 연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그 수치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꺾이느냐, 추세의 전환, 예. 요것에 더 신경을 쓸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역사상으로 이렇게 실업률을 보고 나서 연준이 굉장히 생각을 바꾼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선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은 경기 지표 중에서도 가장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무조건 확인하고 하겠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업률 나오는 지표하고 시장은 굉장히 괴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먼저 앞서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모든 실업률을 확인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 뭐냐면 다 좋은데 아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칠 가능성. 물론 이제 그렇게 사게 되면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 잃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 2023년도. 왜냐하면 중국 증시는 지금 11월을 저점으로 예. 해가지고 아주 이쁜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양쪽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수가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중국의 리오프닝이 재개된다라고 보면 환율 측면에서 위안화가 강세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위안화하고 원화는 거의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수출 비중이 아직도 25%가 넘는 미국보다 더 비중이 큰 비중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환율 측면에서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얻기 위한 매매를 한다면 한국이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 중국은 다른 나라 국가보다도 훨씬 더 방역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의 강도도 길었고 그럼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리오프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요가 굉장히 폭발했었던 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했던 게 있었는데 중국도 통상 6개월 정도는 그동안 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느 식으로든 저희가 볼 땐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최소한 우리가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시장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환율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도 하락 쪽보다는 그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은 조금 더 아래보다는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